자, 2강에서 배웠던 것 좀 정리하고 3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배웠던 것 중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수소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궤도를 옮기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혹은 방출할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다. 왜냐면 특정한 색깔만 나올 수 있다.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 혹은 방출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될 거고요.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체에서는 이제 뜨거운 기체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때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방출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제 차가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빛이 나가면 그 중에서 차가운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그 중에 몇몇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기체라면 같은 색깔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색깔이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번 상강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수소 원자 하나가 갖는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인 건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제 불연속적으로 돼 있다는 걸. 근데 이게 만약에 원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혹은 고체일 때는 어떻게 에너지 준위가 바뀌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원자 하나하나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그려져 있지만 위로 이렇게 계속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처음에는 원자 하나씩 따로 생각해도 되지만 아주 가까이 있으면 인접한 원자의 원자핵과 전자의 영향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두 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두 줄이 생기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세 개면 세 줄씩 되고요. 이게 매우 많은 상태에서는 매우 많은 에너지 선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매우 많은 상황, 다시 말하면 거의 고체와 같은 상황이면 이 조금씩 차이 나는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매우 촘촘하게 있어서 이걸 마치 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모임을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거 원자 하나일 때 본 것처럼 에너지 띠로 바뀌어도 띠와 띠 사이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띠 간격 혹은 띠 틈이 존재한다. 띠 간격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띠 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 간격 띠랑 띠 사이의 띠 틈은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값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이제 수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수소가 전자가 하나니까 여기 있다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시 방출하면서 흡수하고 혹은 방출해서 다시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가능한데 만약에 만약에 수소의 전자가 에너지를 하나도 흡수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절대 온도 0도라면 그때 전자는 바닥 상태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N이 1인 상태라고 말을 하고요. 만약에 전자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은 전자가 좀 위로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의 에너지 준위당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의 에너지 준위는 최대 2개의 전자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스핀이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핀은 나중에 자성체 얘기할 때 나오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면 거의 자성체 수업은 거의 지나간 상황이긴 한데 화학에서 한번 다뤄보긴 했을 겁니다. 스핀은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죠. 이렇게 2개.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준위당 스핀의 전자는 2개 가질 수 있고 그 전자의 스핀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띠 배치 구조를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D랑 D 사이에 이제 여기 보면 에너지 D랑 에너지 D, 그럼 이 D에 전자가 이제 쌓여 있을 건데, 쌓여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고요. 각 궤도마다 전자가 쌓일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궤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결국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전자가 몇 개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보시면 두 개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한 에너지에 두 개가 차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 D의 중간 부분에서 전자가 꽉 다 끝났습니다. 이제 채울 수 있는 전자가 다 끝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기, 에너지를 만약에 흡수해서 올라간다면 여기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에너지를 매우 조금만 흡수해도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B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 에너지 준위까지,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D까지는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이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이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흡수해야 된다. 아주 많이라는 말보다는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요. 얘는 아주 작은 에너지만 흡수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A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결국 전자가 움직이기 편하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보통 도체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보통 이런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체인지 부도체인지를 이 에너지 띠 구조를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띠가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우리 마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원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것처럼 고체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띠가 뭐 1단계 에너지 띠, 2단계 에너지 띠, 3단계 에너지 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에너지 띠가 어느 순간 채우다가 많은 경우에는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쉽지만 한쪽이 에너지 띠가 다 차고 다음 에너지 띠가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때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자가 꽉 차 있는 띠, 보통 이 띠를 원자가띠라고 부르고요. 전자가 비어 있는 띠, 여기를 전도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우는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겹쳐 있다 혹은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원자가띠의 일부가 덜 차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붙어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너무 쉽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 두 가지는 에너지를 최소한 맨 위에 있는 애가 그나마 제일 올라가기 쉽겠죠. 전도띠까지. 이렇게 흡수해 올라갈 수 있고요. 혹은 여기는 아래라면 이만큼 흡수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번과 C번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에너지를 도체에 비하면 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B가 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C는 조금 더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B가 있지?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기 힘드니까 부도체가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전류가 흐르기 힘든데 B보다는 훨씬 편해서 이런 애들을 반도체 이렇게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은 저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띠 구조를 보고 얘가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반도체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관련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강부터 3강까지 해당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 위에 있는 문제부터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대전된 도체구 ABC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건 서로 밀어낸다는 소리고,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종류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랑 C는 같은 종류의 전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같은 각도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로 봐서 같은 크기의 힘만큼 이렇게 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랑 C가 같다. 왜냐하면 힘이 같다는 건 전기력의 힘 기억나시나요? F는 비례상수 K 그리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두 전하량의 곱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A랑 B 그리고 B랑 C 사이에 힘이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각도가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결국 A랑 C는 전하가 같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랑 B 사이에 작용한 힘 그리고 B랑 C 사이에 작용한 힘이 같아서 같은 각도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는 말 이렇게 놓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지금 가랑 나를 비교보면 나에서 B의 전하량을 변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하량을 변화시켰는데 각도가 작아졌어요. 각도가 작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A, B 사이 거리가 더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힘의 전기력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줄었어요. 그럼 거리가 줄었으면 힘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A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멈춰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고요. 중력이 있고 이 중력을 이겨내는 전기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저 각도로 지금 기울어진 채로 정지해 있을 건데 이 중력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중력은 변하지 않는데 전기력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각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R이 줄어드는 효과죠. R이 줄어든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중력은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전기력도 변하면 안 됩니다. 전기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거리는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힘의 크기가 그대로라면 이 Q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를 잘 보시면 일단 1번 여기 단서를 보시면 전향의 크기는 A가 D의 2배다. 그러니까 A랑 D가 2배 차이 나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A는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D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Q 제로라고만 일단 썼어요. 그리고 2번 단서를 보면 QR에 놓인 점전하에 적용한 전기력이 0이다.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이 0, 얘가 받는 힘도 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Q가 받는 힘은 A가 주는 힘이 있겠죠. 둘 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힘 받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도 힘을 줘야 되는데 Q가 받는 힘이 0이려면 얘는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EQ 제로가 힘을 주고 있다면 여기서도 EQ 제로가 힘을 줘야 플러스가 줘야 얘가 왼쪽으로 밀리는 거 똑같은 힘만큼 밀린다. 힘은 비례상수 K의 거리 제곱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니까 지금 전하의 크기가 같아야 같은 크기로 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의 크기는 플러스 EQ 제로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R에 해당하는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이 0이거든요. 근데 C가 왼쪽으로 당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니까. 그러면 D도 R을 위쪽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전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도 당겨야 되니까 일단 이 D는 마이너스 Q0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크기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 C도 마이너스 Q0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랑 B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P랑 S에서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옮겨볼까요? 자, 만약에 Q에 있던 플러스가 여기로 온다면 지금 A랑 B 사이는 가까워졌고요. B랑 여기 P 사이는 점점 멀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둘이 같은 전하니까 결국 힘의 크기를 따져보면
힘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지금 가까우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P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총 힘이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도 밀 거고 B도 밀 건데 A가 미는 힘이 더 큰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R이 여기 S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D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Q가 땡길 거고 C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Q도 땡길 텐데 가까우면 더 세게 땡길 거니까 이쪽으로 더 힘이 작용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이거는 맞는 말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직접 이제 계산만 하면 될 텐데 전기력의 크기가 이 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식으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른쪽에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P에서 받는 힘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A가 주는 힘은 얼만큼일 거냐면 D 제곱분의 K에 플러스 2Q0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 일단 그냥 Q라고 할까요? 이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아직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만큼 힘 받을 거고요. BA에서 받는 힘은 K D 제곱분의 플러스 2Q0 Q0 Q죠. 근데 여기는 D가 아니죠. 이게 P에 있을 때니까 이게 D가 아니고 3D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힘 주고요. B는 왼쪽으로 힘 주니까 서로 힘의 크기가 힘이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빼주면 지금 분자는 똑같고 분모만 지금 9분의 1 그냥 1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9D 제곱분의 8 잠시만요. 그걸 다시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K하고 9분의 8 하고 이 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S에서 받는 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서. 그러면 일단 C가 주는 힘은 K 그리고 3D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이고요. D에서 마이너스 Q가 주는 힘은 3D의 제곱분의 이건 3D가 아니죠. 그냥 D죠. 미안. 이거는 D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C가 주는 힘의 방향은 왼쪽 그리고 D가 주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둘을 더하면 여기도 똑같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9분의 1 그냥 1이네요. 이것도 계산해주면 K 9D 제곱분의 통분하면 8 나오고 분자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9D 제곱분의 8까지 똑같고 여기 있는 위에가 분자가 2Q냐 그냥 Q냐 차이니까 두 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디귿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왼쪽 밑에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R이 어떻게 보면 N이 1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N이 1, N이 2, N이 3인 이런 양자수가 1, 2, 3일 때의 궤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궤도가 늘어날수록 점점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거 생각해 봤죠. 그래서 P랑 R이랑 에너지를 비교하면 P가 R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P에서 R로 전이할 때 P에서 R로 전이할 때 지금 3단계에서 1단계 내려올 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에서 R에서 Q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3단계에서 1단계 내려온 게 더 에너지 간격이 크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방출 에너지랑 흡수 에너지는 같지 않겠죠.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P에서 R로 내려올 때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니은도 틀렸고요. 원자핵과 전자선은 서로 당긴다. 그래서 얘가 원동한다. 그래서 원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강에서 했던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붙어 있는 상황. 이 경우는 원자가 띠는 일종의 전자가 차 있는 띠고요. 전자가 있는 띠고 전도띠는 전자가 없는 띠예요. 전자가 없는데 띠일 수 있나요? 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준이고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라서
전자가 아직 거기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일종의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D랑 D 사이 띠튼 여기에는 전자가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만큼 올라가야 가능한 상황이고요. 얘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만 흡수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더 전류가 잘 흐르고 얘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가 도체고 가는 도체랑 반도체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를 보면 전기 전도도라는 뜻이 전기가 전도되는 정도라서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저항은 작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10-3승, B는 10의 7승이니까 그리고 B가 더 전기 전도도가 좋다. 그러면 전기가 더 잘 흐른다. 그래서 B가 도체다. 그래서 B는 도체 맞고요. 가는 얘는 반도체니까 A에 해당된다. 기억도 맞는 말이네요. 나의 에너지띠 구조에서 가의 에너지 구조보다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에서인데 상온은 약 300켈빈을 말하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해당하는 이 궤도에서 이 전자가 빛 에너지만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상온은 300켈빈이니까 충분한 열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 일부 전자는 흡수해서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자가띠가 위로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